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밑에를 보면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눠서 1820년대 지역별 1인당 GDP를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면 18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는 뭐 사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거기에 도토리키즈 얘기죠. 도토리키즈. 격차가 나봐야 별로 없어요. 물론 이 시대에 개인별 격차는 컸어요. 뭐 부자들, 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고, 그죠? 국민들은 못 살았고. 그런데 평균, 저 지역의 평균 소득을 보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8년, 이 하얀 그래프는 1998년인데 1998년으로 가서 보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죠. 아프리카도 조금 나았긴 나아졌어요. 그런데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1인당 소득이 높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 외의 지역이 발전을 못한 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200년 전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유럽의 농부나 아프리카의 농부나 조선의 농부나 다 거지였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를 극복한 지역이 불과 몇 지역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등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때문이라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 이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게 자본주의 덕분이거든요. 여기 없네요. 앵거스 디턴이라고 하는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이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공적은 뭐냐?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의 원인이 자본주의 때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스주의자들은 잘 사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착취해 먹어서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서서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원인 이게 오늘은 결론만 얘기할 건데 사실 착취라는 것보다 그때는 뭐 사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뭐 뺏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착취라는 것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나 잘 살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격차가 크게 발생한 거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평등이 더 소중하니까 성장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맞지 않는다. 평등도 물론 소중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오늘날 그냥 이코노믹 그로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Sustainable Economic Growth가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그 Sustainable를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계속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들은 뭐 먹고 사냐. 지하자원 우리가 당대 다 빼먹어버리면 우리 다음 후손들은 지하자원이 없지 않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런 논리입니다.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92년 20년 후에 수치 같은 게 좀 틀렸기 때문에 개정판을 내서 오늘날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 영향을 받아서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오일 쇼크를 일으켰어요. 석유 가격을 두 차례에 걸쳐서 3불에서 30불로 10배로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산유국들로 세계 달러가 오일 달러라고 불렀죠. 그게 다 흘러 들어가고 우리같이 100% 석유를 사서 쓰는 나라는 경제 불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자원을 자기네들이 아껴서 쓰려면 가격을 올려야겠다.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확 10배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지하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도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자원 민족주의 열풍이 세계에 퍼지면서 지하 자원 가격도 같이 올랐어요. 그런 시대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시발점은 바로 이 자원 민족주의로 각 나라들이 자원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거시경제학 시간에 이를 때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울 겁니다. 그때를 넘기고 아무튼 이렇게 자원의 한계 때문에 성장만 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대두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죠.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면 자외선 때문에 그 밑에는 많은 기후가 변화되고, 그다음에 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은 바로 화석 연료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한국 자체에서 생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는 이 피부 세포보다 작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치매의 원인이 돼요. 물론 치매 가운데 늙어서 생기는 치매는 어쩔 수 없죠. 노인성 치매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미세먼지나 또는 우리가 기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혈전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공을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고기를 좀 덜 먹거나 이러면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포를 통해서 호흡은 고사하고 세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가 치매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또 화석 연료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 빙하가 녹아서 세계 기후가 바뀌고 그것도 걱정이지만 미세먼지 이런 환경 문제가 생겨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장 그만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고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원 고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폴 에릭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1968년에 인구 폭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구 폭탄. 천년 자원이 희소하고 이게 지구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식으로 성장을 하면 1990년 정도에는 기아가 세계적으로 만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지금 기아가 세계적으로 만연합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예측은 조금 틀렸죠. 앞으로는 또 이게 연기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로마 클럽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로마 클럽입니다. 1968년에 이탈리아의 사업가인 아우펠리오 페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 책을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제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률을 지금으로부터 멈춰야 된다. 부자 나라는 제로 성장해야 되지만 저 1972년 한국은 가난했거든요. 그때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면 우린 큰일이지. 상당히 선진국 중심적인 발상이에요. 우린 다 컸으니까 됐어. 니네들도 이제 크지 마.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 일부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일부에서는 저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안 사이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멍청한 소리다 저거. 그러면서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내놓은 곧 고갈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본 5가지 항목을 골라라.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그 가격이 상승한다면 내가 1,000불 내놓게. 이게 1981년이니까 그때 당시 1,000불은 지금 1,000불하고는 다르겠죠. 한 40년 전 얘기니까. 아마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불이면 120만 원이 되나요? 아마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200만 원? 그 정도 되겠죠. 40년 전이니까 내가 그것보다 더 될 것 같아. 아무튼 1,000달러를 내놓겠다. 내기하자. 그 세계적인 내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누가 응하겠어요? 뭐 아무도 안 응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인구 폭탄을 쓴 폴 에릭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처음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사실 말은 안 했지만 폴 에릭한테 시비가 건 거예요. 폴 에릭이 오케이 좋다 내가 하겠다 나섰어요. 그래서 자기가 5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크롬, 구리, 니켈, 주석, 텅스텐. 폴 에릭이 볼 때는 가장 빨리 고갈될 거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항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0년이 갔어요. 10년이야 뭐 금방 가죠. 여러분이 볼 때 10년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잠시더라고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자, 그랬을 때 누가 이겼을까요? 10년 후의 결과입니다. 폴 에릭이 졌어요. 여기 있는 게 90년도와 2000년도 가격입니다. 구리 167불에서 88불로 떨어졌고요. 니켈, 텅스텐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텅스텐만 제외하고 다 4가지가 떨어져가지고 평균적으로 약 20% 가까운 19% 떨어졌어요. 주석도 떨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폴 에릭이 1,000불을 물어냈습니다. 왜 틀렸을까?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금방 알 수 있어. 왜 떨어졌을까? 지하자원 매장량 예측을 잘못해서?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죠. 그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동안 채산성이 없었던 광산들이 채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술 혁신에 따라서 지하자원이라는 것은 부존량을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채산성이라는 게 쌀 때는 채산성이 없어도 비싸지면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요. 이건 경제학자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학을 인정을 안 하면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석유입니다, 사실. 1914년에 미국 광산국에서는 이 10년 내에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바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미국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동 정치에 개입한 이유는 뭡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는 저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히 1, 2차 오일 쇼크 때 석유 가격을 10배로 올리는 걸 봤잖아요. 1939년에 미국 내무부는 앞으로 13년간 사용할 석유가 남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사이에 늘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 연기가 됐어. 카터 대통령은 1960년대에 각 가정은 실내 온도를 18도로 낮춰달라.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로 세팅돼 있어요? 아마 23도로 세팅이 돼 있을 텐데 18도로 낮춰달라. 18도면은 뭐 겨울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가 굉장히 절제한.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석유 매장량이 1980년에 6,834억 배럴이라고 추정이 됐는데 2013년에 약 3배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어요. 자원이 자꾸만 늘어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셰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셰일 가스 여러분 다 아시죠? 셰일층이라는 것은 진흙을 말해요. 진흙. 과거의 석유는 화강암층에 고여있는 석유를 빨대를 꽂아서 빨아냈어요.
그런데 저 진흙층에 석유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빨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흙층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석유를 채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거죠. 그 전에는 기술이 물론 있었지만 비싸서 채굴을 못했는데 싸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채산성이 전혀 맞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셰일층까지 파이프를 박아서 고압으로 그 약품을 타가지고 그 석유와 그 진흙을 이렇게 녹이는 약품을 타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약품 때문에 석유와 진흙이 녹아요. 진흙이라는 게 원래 물 들어가면 녹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돼서 석유가 가스가 돼요. 그러면 다른 곳에다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가스를 빼내면 돼. 아주 저렴한 아이디어가 쉽지가 않은 거지. 아주 저렴한 방법이에요. 물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뭐 물에다 약품 조금 타는 거 얼마 들지도 않아. 파이프 박아서 물 집어넣는 거 쉽잖아. 그러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셰일 가스가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석유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한때 우리가 알다시피 석유 가격이 얼만큼 올랐어요? 140불까지 올랐었거든요. 석유 가격이 저렇게 오르니까 차라리 저거 개발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기술도 해마다 달라져요. 해마다 싸져요. 그리고 매장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뭐 전 세계가 60년 쓸 수 있는 매장량이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더 많아서 200년 쓸 수 있대. 미국 혼자서 쓰기에는 300년 쓰고 또 천연가스도 개발이 돼서 그것도 한 200년 쓴대. 합하면 한 500년 쓴대요. 더구나 미국은 로키 산맥하고 동쪽은 이제 사막지대죠. 캘리포니아, 뭐 워싱턴 주부터. 거기 서쪽은 대평양하고 그 사이가 옛날에 바다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제 진흙층이 많이 형성되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육지로 융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미국 땅의 그 중서부 사이에 있는 데는 어마어마하게는 해양 셰일층이 매장이 되어 있대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아요. 중국도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는데 중국은 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고비사막이나 사막 지역이에요. 물이 없어서 캘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은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셰일가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중국도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중국은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종류하고 미국에 있는 종류하고 셰일층이 좀 다르대요. 해양 셰일이라서 훨씬 더 저렴하게 뽑을 수 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셰일가스가 대량으로 생산되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이고요.